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홈플러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5 계약제, 그러니까 1시간이 아니라 30분, 0.5시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불이익을 보던 노조가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파업을 결의를 했었는데요. 회사 측에서 이를 없애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노조와 회사 측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는 시간을 며칠 전에 가졌는데요. 쟁점이었던 0.5시간 계약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노사 양측이 대화로 풀어갈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협상이 타결됐다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제작진이 노사 양측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10분 단위, 그러니까 .2 계약제를 3월에 폐지를 하고 .5 계약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나가다가 2016년 3월에 완전 폐지하는 걸로 됐고요. 양쪽 모두 타결이 돼서 다행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노조원들은 요구 조건이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5 계약제라는 것을 폐지한 것만으로도 많이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불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죠, 요즘. 더욱 이런 합의가 아름답고 반갑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사업체에서도 이런 노사협상 타결 같은 소식, 불통이 아닌 통의 뉴스가 좀 자주 전해졌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파업 중인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를 짚어보는데요. 간접 고용의 형태지만 결국 노사 문제입니다. 홈플러스의 경우처럼 해결될 여지가 있을지를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던 다마스와 라보, 부활하게 됐는데요. 한국 GM과 협상을 가졌던 국토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양극화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금통위가 있었고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율도 지금 오늘 2원 정도 빠진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수출주들이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주가가 상당히 동시호가에서도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금리 동결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수출주들의 급락이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 반대편에 있는 내수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일어나는 그런 순환매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증시도 지금 새해 들어서 상당히 좀 극명하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코스닥 시장 오늘 외국인들 421억 매수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소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511포인트 이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수와 관련된 업종들과 함께 코스닥 시장의 낙폭과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 반등이 좀 이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주라든지 이런 장비주들 이런 부분들도 하락이 그동안 워낙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결제 업종, 인터넷 쇼핑 업종 이런 식으로 해서 내수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시장 주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외국인이라든지. 네, 오늘 시장 수급 상황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667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421억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장 중반까지는 매도세를 계속 보였습니다만 장 후반부에 들어서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고요. 종가의 동시호가의 상당 부분을 좀 많이 매수하면서 강한 매수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동시호가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2,700억이 나오면서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연기금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로 받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를 좀 꺾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떨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수출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의 하락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의 부진, 그 다음에 올해 뭐 앞으로 좋아질 개연성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지금 환율의 약세까지 겹쳐지면서 삼성전자도 오늘 16,000원 하락한 127만 5천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된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과 연결돼서 실적 부진이 앞으로 우려가 되는 IT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IT 업종의 대장주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그리고 부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중국이 오늘도 좀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철강주, 그다음에 화학주, 정유주 계속적으로 네. 좀 급락이 나타나는데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본다라면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다 모두 다 빠지는 데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적이라는 단어로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1월 들어서면서부터 하반기로 가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관이 돼서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우려감을 보여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만 보더라도 롯데케미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포스코, LG화학, 현대제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다들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뭐 개별 형식으로도 뭐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금호석유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동안 좋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실적이 상당히 주가를 강하게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실적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또 뒤늦게 나중에 또 수정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이 눈높이가 또 낮아지면은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또 높아졌던 눈높이를 생각하면서 실망감에 또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항상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라든지 뭐 업황 전망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연성 있게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요. 네. 지금 보시면 내수주가 상당히 강세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이라 전반적으로 지금 박 대통령이 이제 연초에 발표한 그 내용에 많이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라든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내수 업종 계속적으로 좀 도와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노인 복지 이런 부분들 다 관련돼서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주가는 기대감에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면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들은 다시 매물을 맞게 될 것이고요. 향후에 네. 반대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급락한 종목들은 그 기대감에 걸맞는 주가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은 또다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서 시장에서는 매수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런 업종이 바로 건설 업종입니다.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해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해외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려진 대로 실적이 상반기까지 계속 안 좋을 것이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에 해외에서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저가 수주를 않는 그런 전략들로 수주 가능성이 계속 높여지면서 오히려 수주가 좋아지고 실적이 개선돼 개연성이 네. 올라가면서 최근 하락장에서도 반대로 반등하고 있거든요. 역시 가격이 워낙 싸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네. 금리는 동결됐고요. 네. 경제 전망이 더 궁금하거든요. 네. 네. 지난 10월에 경제 전망을 낼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그 끝나고 김중상 고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거기서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3.9 하반기 3.7 그래서 네. 연간으로는 3.8 지난 10월에 내놓았던 당초 경제 전망하고 수치가 같습니다.
조금 이제 내용적으로는 변동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유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경기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은 기름값이 올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전망치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유가는 작년보다 배럴당 한 4, 5불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왜 떨어질까? 이건 결국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요즘 셰일유 돌풍이 워낙 거세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를 파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셰일유라는 것도 이제 같이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그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셰일유 중심의 북미의 이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결국 유가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게 이제 우리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인데, 다만 작년 10월에 전망할 때보다 이 엔저 부분은 또 악재로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랬죠. 예. 유가와 엔저가 서로 이제 그 긍정적 부정적인 부분을 상쇄해가지고 경제 전망은 그대로 이제 3.8이 유지가 됐습니다. 물가 전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생각보다 더 안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원래 2.5를 예상했는데 한 2.3까지 또 이번에 전망치를 낮췄고요. 네. 참고로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4%대로 이제 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4%대라는 수치를 글쎄요 우리가 하도 최근에 이제 2, 3%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과거 우리가 뭐 5%, 7% 성장하던 때에 비하면 이것도 사실은 낮은 성장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대체로 예상컨대 3%대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대 성장이 되면 이제 잠재 성장률, 그동안에 있었던 이른바 GDP 갭을 좀 메우고 네. 잠재 성장률 근처에 이제 정상 궤도를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4%만 돼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잠재 성장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요. 네. 그냥 성장률이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능력,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캐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잠재 성장률인데 이게 그동안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사실 좀 높여야 됩니다. 4%까지 잠재 성장률 높이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4% 잠재 성장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잠재 성장률 높이려면은 사실은 인구도 좀 늘어나야 되고 기술 개발도 계속돼야 되고 노동 공급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투입하는 대신에 뭐 창조나 혁신 그렇죠. 쪽을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이 그렇지 쉽진 않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삼성과 애플 소식. 정말 이거 끊이지 않아서 이게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스마트폰 특허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조만간 삼성하고 애플의 최고 경영자급의 협상이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지금 북부지방법원, 이 지금 특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계속적으로 좀 양쪽이 만나서 협상을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 양사가 만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 달 초나 중순까지는 아마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최고위급 회담이 될 겁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들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애플에서는 팀 쿡 CEO가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에서는 글쎄요, 권오현 부회장이 갈지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균 사장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에서도 최고위급 CEO가 갈 텐데 다만 이것이 양사 간 특허 전쟁의 끝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1차 소송 때도 당시에 미국 법원의 요구에 따라서 그 당시 CEO였던 이 최지성 부회장하고 애플의 팀 쿡 CEO가 이미 만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헤어졌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진전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극적인 이 재판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도 불통이군요. 네, 그렇죠. 이거 워낙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재판이라는 게 너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사실은 진작 좀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글쎄 근데 이번에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득분이 1분위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저소득층 네. 대학생이 성적이 C학점을 받더라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 1분위 이하, 그러니까 10분위로 났을 때는 이제 하위 네. 10% 소득계층이니까 정말로 극빈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원래는 이제 국가 장학금을 받으려면은요. 네. 이 학점이 뭐 B학점 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학점이면 네. 받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 극빈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C학점을 받더라도 예. 한 번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생계 때문에 이제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적인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예외적으로 C학점을 받더라도 한 번에 한해서는 네.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다만 두 학기 연속 이 C학점을 받으면은 이 장학금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오늘 이 2014년도 금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장학금하고 근로장학금으로 주는 돈이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 한 3조 7천억 원쯤 되고요. 네. 또 교내외 학교장학금이 한 2조 4천억. 그래서 토탈 한 6조 원 정도의 재원이 이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한 45%, 나머지 55% 정도는 네. 이런저런 형태의 장학금으로 충당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한때 이제 반값 등록금 얘기도 나왔고 네. 뭐 완전 무상이 되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사회 첫발을 빚을 안는 상태에서 사회 첫발을 내린다는 건 참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예, 좀 많은 지원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라도 좀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다음 소식은 또 별로 좋진 않군요. 역시나 지금 건설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어서 네. 건설사 무너지는 거 제가 IMF 때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봤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예, 지금 건설업체 수가 3년 네. 연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작년 말 현재 건설업체가 5만 9천 개 정도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개 정도가 줄었는데 2010년부터 계속 매년 뭐 적게는 몇백 개 혹은 뭐 몇천 개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문을 닫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사실 건설업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사실 건설업 면허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건설회사들은 뭐 상대적으로 적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의 전문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면허만 받은 상태에서 사실상 개점 휴업이 된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도 나왔었는데 네. 경기 부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과다한 이 업체 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네. 공공사업으로 좀 버티는 건설사들이 좀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최근에는 더 많이 공공발주 물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품이 또 빠지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품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이 있습니다. 예스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도 있고요. YTN_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날씨 많이 추워졌죠. 그런데 이런 날씨에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앙대 청소 노동자들인데요. 중앙대가 외부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보면은 정말 좀 황당할 정도입니다. 일하면서 콧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거나 소파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좀 믿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중앙대 분회 김진랑 조직 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여자분이셨군요. 네. 네. 이름만 보고는 남자분인가 했습니다. 네. 아유, 근데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들 이렇게 농성하시느라고 또 기자회견도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좀 처음에 궁금한 점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 네. 청소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와 연관을 맺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하고요. 또 이 굉장히 좀 낭낭한 목소리 김진랑 조직 차장님 역할이 어떠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노동조합은요. 네. 현재 이제 대부분 대학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중앙대학교에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가입을 하시게 되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이 파업 중인 중앙대학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공운수 노조의 청소 노동자분들이 원래 가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원래 대학에 예. 일하시는 분들이 예. 저희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수라고 하면 이제 뭐 버스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렇게 청소 노동자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 계시는군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신 것 간략히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까 처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중앙대학교가 계약서를 만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콧노래 부르지 마라, 앉아서 쉬지도 마라 이런 내용들을 네. 담고 있는 것이 사실 사람의 기본권을 좀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내용들을 좀 계약서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좀 인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많이들 관심 갖고 기자들도 많이 오고 그랬나요? 네, 오늘 좀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취재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홍익대인가요? 예전에 청소 네. 노동자분들이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들이나 부당한 그런 대우 때문에 한번 시위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런 노동 계약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대학이 한 13개 정도 서울 시내에 이제 대학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서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사실 처음 제가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잡담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말고 일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뭐 옆에 있는 사람과 누가 오더라도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뭐 잡담이나 콧노래, 소파에서 쉬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말고도 또 부당한 게 있나요?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여기 일하시는 뭐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네. 학생들과도 절대 말 섞지 말아라. 뭐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시해 오셨었고, 예. 뭐 절대로 뭐 일할 때는 어디 앉거나 뭐 휴게실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최근에는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다른 대학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못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비슷하게 이런 계약 조건을 내거는 곳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일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던 건 저희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명시한 곳은 없었어요? 네. 네. 오히려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일할 수 있는 뭐 손발이 뭐 이렇게 멀쩡한 사람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봤어도 일할 때 이걸 하지 말아라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손발이 멀쩡한 사람만 청소 노동자를 할 수 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내용으로 보통 예.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계약서 내용은 직접 확인하신 거죠? 네, 그렇죠. 도급 계약서 내용에 네.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학교 측하고 용역업체가 맺은 그런 네, 그렇죠. 계약서 상에 이런 네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텐데 지금 그러면은 지난달 16일부터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런 네. 추운 날씨 파업을 하시는데 요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달라라고 하시는 조건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처음 중앙대학교 이제 실태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예.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이제 일하는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학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노동 조건들을 적용시켜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구체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가 다른 대학들은 건물 실내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실외 외곽 청소까지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낮은 외곽 구역이 있어서 뭐 겨울에는 눈 쓸고 염화칼슘 뿌리고 뭐 얼음 깨고 뭐 이런 역할들까지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그게 그래서 계약 조건에 있어요? 네, 그렇게 네. 일을 시키고 있었고 예. 계속 그렇게 해오셨던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바꿔야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고 또 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남녀가 함께 사실 경비하시는 분 경비 초소 안에 미아 휴게실이 있어서 사실 남녀가 함께 휴게실을 쓰는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바꿀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였는데 네. 이런 걸 전부 이제 인사권 침해다. 뭐 회사에서는 뭐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파업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회사라는 것은 용역업체, 지금 네, TNS라고 용역회사. 하던데 그 회사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중앙대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 용역업체와 또 계약을 맺은 분들이 지금 청소 노동자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결국은 이게 중앙대 측하고 청소 노동자 측하고의 대결 구도가 된 듯한 모습이에요. 예.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쨌든 용역회사에 계약을 하고 계시지만 네. 실제로 일하고 있는 곳은 중앙대 학교인 네.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10년, 20년 가까이 중앙대학교에서 청소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계약은 용역회사랑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학교가 중앙대학교가 용역회사에다가 이런 내용들로 청소하게 해달라고 이미 주문을 했었고 네. 근로조건의 대부분은 중앙대가 사실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외곽 인원을 늘리는 문제라던가 실제로 네. 학내에 어떤 휴게실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몇 년 있다가 나가는 용역회사가 아니라 사실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라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학교에서도 책임 있게 답변하고 해결해달라라는 의미로 사실 여기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게 간접 고용, 그러니까 간접 그렇죠. 노동, 용역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대 측이나 이렇게 원사업자 측에서는 문제가 되면 용역회사를 또 바꿔버리면 되니까라고 네네.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뿌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용역 업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간접 고용 형태를 좀 바꿔야 하는 거고 중앙대학교가 사실 실제로 이분들 근로계약을 맺고 네. 근로조건에 나서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해결책이긴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 파업 과정에서 중앙대 측에서 네. 또 무리수를 뒀죠. 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데 그래서 네. 100만 원 대자보 네. 붙이면 100만 원, 구호 한 번 하면 100만 원, 찌개 끓이는데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앙대 측과 통화를 해보니까 총장실 점거라든가 또 뭐 건물 복도에서 스피커를 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불편을 겪었고 또 가처분 신청도 파업이 시작되고 열흘이 지나서 낸 거다 이렇게 설명은 해요. 네네. 근데 뭐 여기 이 학교가 뭐 교칙에도 학내 시위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시나요? 학내 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학교에서?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예.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저희가 총장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총장 답변실에 올라갔었던 거고, 총장님도 네. 면담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뭐 약속을 잡아주겠다는 학교 팀장님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유역회사 사장도 아래에 와 있으니 위로 올려 보내줘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희가 뭐 점거를 하거나 이러려고 실제로 갔던 게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면서 잠시 기다렸던 건데, 네. 학교에서는 그 뒤로는 아무도 저희한테 와서 뭐 이렇다, 뭐 저렇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없고, 총장님도 그 뒤부터는 아예 출근도 이곳으로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약속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군요. 저희가 업무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기 학교의 직원분들도 그냥 계속 총장실에 오가면서 필요한 업무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저희한테 먼저 와서 이게 지금 업무 방해가 되고 있으니 나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없었고, 네. 만약에 미리 그렇게 얘기를 저희한테 해줬더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 측에 청에 대해서 저희가 응해줬을 위함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얘기도 없다가 네. 23일날 먼저 퇴거 가처분을 신청한 후에 저희한테 24일날 와서 퇴거 요청을 사실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업무 방해가 사실상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참. 네네. 그렇네요. 그리고 총장님이 대화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또 학교가 무슨 복지기관이냐, 우리는 네네. 간접 고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글도 또 올리셨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네, 저희도 네. 참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예.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도 사실 비정규직이 되고 간접 고용으로 되는 학생들도 많은데,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공부 잘 가르치는 이 대학에서 네. 정작 학내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면해 가는 게 무엇을 가르치는 곳일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네. 이 학교 자체가 교수분들도 굉장히 좀 그 조직의 나사처럼 취급을 당한다는 것으로 좀 유명한 곳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초과 근무 같은 경우에도 초과 수당을 안 주고 좀 적게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계약 관계 때문에 나온 얘기인가요? 저희가 좀 일전에 처음 노동조합 만들었을 때, 네. 노동 조건을 확인했을 때, 근로계약상으로도 10시간 근무를 현장에서 나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휴게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일을 많이 하게 만드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네. 지금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이분들이 주 7일 근무를 하시거든요. 주 7일이요? 예. 네. 네, 근무 시간을 짧게 잡아서,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도 주 40시간 내에 들어오게. 사실 뭐 네. 이런 방식으로 좀, 편법을 쓰는 방식으로,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제대로 받았더라면은 그것들이 이제 수당이나 이런 형태로 정리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네.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던 게 있던 거죠. 네, 얘기 잘 들었고요. 근데 당연히 대화하고 싶으실 거고요. 총장님도 네, 대화를 그렇죠. 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그래서 이번에 뭐 홈플러스 노조가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은 상당히 반갑던데 그런 식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그 조직 차장님은 어떤 해결을 바라시는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앙대학교가 결정을 하고 있고 계약서 상에서도 밝혀졌다시피 많은 내용들을 학교가 사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에는 학교가 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좀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대화하실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중앙대분회 김진랑 조직 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도 중앙대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사전에 그 전화로는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또 힘들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측의 설명을
같이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연준의 12월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내용은 아무래도 테이퍼링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테이퍼링이 이제 12월에 시작이 됐고 과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이게 이제 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표결에 참석한 그 통화정책위원 10명 중에 9명이 테이퍼링을 찬성을 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좀 드러났고요. 또 이제 대다수 위원들이 그 올해 하반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좀 알려진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그 양적 완화 효과가 그동안 그 해왔었는데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연준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는 좀 의미고요. 양적 완화를 축소하더라도 미국의 그 고용 시장은 개선이 될 것이다. 실업률이 현재 7% 수준인데 6%대로 계속 내려갈 것으로 좀 낙관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이제 100억 달러로 결정이 됐고, 일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일부 좀 강성 매파적인 그런 위원들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까지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좀 신중하게 가자, 그런 의견이 좀 많았고, 그 연준 출구 전략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좀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에 좀 유의하자는 그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 실업률 목표치를 현재 6.5%인데 6.0%를 좀 낮춰서 좀 추후에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늦추려는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굳이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좀 다수설에 밀려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버냉키 의장의 임기는요. 네. 예, 그리고 또 제닛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가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무사히 통과를 했죠. 예, 그 이번 주 초에 그 투표가 있었는데 최종 관문을 좀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사상 첫 여성 그 연준 의장이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미국 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여성이 처음으로 입성을 해서 금녀의 벽, 유리천장 이런 것을 좀 넘어섰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부의장 출신이 의장이 되는 그런 좀 사례가 됐기 때문에 버냉키 시대의 정책의 연속성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옐런이 이제 그 인준 투표를 통과했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의장에 취임하게 되고요. 3월에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그 득표율이 좀 낮았다. 역대 최저 56%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 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미국 정치의 문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옐런이 좀 그 표가 좀 안 나왔다. 옐런의 굴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정치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좀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인준에서 떨어뜨리면 어쩌자는 건지. 네, 맞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버냉키 의장, 저는 그나마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화재가 불붙었던 시기에 불 잘 끄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또 비판도 많이 있고요. 네네. 예, 마지막 회의가 이달 말에 있고 퇴임을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 퇴임은 1월 31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설 연휴 때 이제 연준을 떠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도 또 한번 회의를 주재를 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1월 회의가 이제 28일, 29일,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12월에 100억 달러 테이퍼링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 추가 양적 완화 물량을 줄일지, 그게 그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추가 양적 완화 축소 문제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밤에 나오죠. 네. 12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일자리가 몇 개 생겼느냐, 실업률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일자리가 최근 한 2, 3개월간 20만 개 정도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테이퍼링 실시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한 19만 개 정도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번 회의에서도 한 100억 달러가량 양적 완화물 축소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좀 더 당일날 어떤 그전까지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옐런 오랫동안 봐왔어요. 지역 연방은행 총재도 하셨고요. 네네. 그렇죠. 부의장도 하셨고, 그래서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제 옐런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면 옐런은 또 어떤 스타일이냐 진단을 많이 해볼 텐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성이 되면 늘 옷을 뭘 입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정말 일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 일 스타일을 갖고 있나요? 일단 전임자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린스펀 그 의장 유명했었죠. 2000년대. 유명하죠. 예. 이 그린스펀은 이 밀실에서 네. 좀 논의하는 스타일이고, 고 후임자인 버냉키, 이 버냉키 의장은 이제 소통을 네. 좀 중시하는 그런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옐런은 아무래도 그린스펀보다는 버냉키를 닮은 스타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그린스펀 얘기를 좀 더 하면, 네. 그 그린스펀 때 연준의 별명이 비밀의 신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감춰두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이 버냉키 의장이 취임하면서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그런 취지로 많은 정보를 오픈을 했고, 네. 또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또 이 정책을 철회할 때 항상 시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항상 줬었고, 특히 금융위기 때는 그 국회의원들까지 만나고 다니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소통에 주력을 했었는데, 옐런이 부의장 시절에 버냉키가 하는 거를 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버냉키 의장과 철학을 같이 하고,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같은 행보를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냉키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버냉키가 참 좋았어요. 예, 기자회견도 처음으로 했고, 네. 예, 그래서 정말 무슨 연준이 비밀의 신전도 아니고, 네네. 예, 그린스펀 한마디에 막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하는 것들 네.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버냉키 이런 점이 좋았고, 옐런이 계속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시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반갑네요. 예, 일부에서는 버냉키보다 좀 더 네. 소통에 주력하는 그 시대가 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요?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또 기사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 또 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자들도 네.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옐런 지금 이제 새 의장이 그러면은 기존에도 그런 면들을 좀 많이 보이셨나요? 어떤 소통 예, 쪽에서,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좀 명확한 시그널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부의장이었을 때는 어떤 버냉키 의장 때문에 네. 발언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 의장 내정되고 나서 한 발언들을 좀 보면 어떤 소통에 좀 방점을 두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좀 추측 내진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부부가 다 경제학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괜찮은 학식도 갖추고 있고, 또 네. 정말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잘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재생산이 지금 결정이 됐죠. 일단 지금 뭐 일정 기간 유예라는 그런 조건이지만 다마스와 라보 여기에도 관련된 소식들을 준비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